예, 2월 12일 모닝 미팅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장 및 증시 동향 발표가 있겠습니다. 태윤선 연구원입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양 지수 모두 4%대 급등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증시와 비트코인 반등으로 위험자산 선호가 일부 회복되면서 국내 증시도 강세, 대다수 업종이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7% 급등하면서 국내 전기전자 업종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루빈, HBM4 독점 공급 기대가 부각되면서 5% 내외 상승했습니다. 또 두산 에너빌리티, HD 현대일렉트릭이 급등하는 등 전력과 원전주도 강세 보였는데 AI 전력 수요 확대와 대미 투자 가시화에 따른 미국 진출 기대가 반영이 됐습니다. 또 태양광 업종도 미국 태양광 산업 확장 수혜 기대에 상승한 가운데 한화솔루션이 외국인과 기관이 5거래일 연속 순매수하면서 14% 가까이 급등했습니다. 지난주 11조 원 규모의 외국인 코스피 순매도가 나타났던 가운데 어제는 4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을 했습니다. 다음은 미국 증시입니다. 기술주 중심으로 저가 매수세가 연장이 됐습니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다시 경신하긴 했지만 강보합 마감하면서 쉬어가는 흐름 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3.11% 상승하면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회복해 다우와 나스닥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또 오라클이 9.6% 급등하면서 AI 관련주 강세를 주도했습니다. 더불어서 AI 산업 발전에 따른 소프트웨어 생태계 위협 우려에 약세를 보여왔던 소프트웨어 관련주가 반등했고 업종지수 3%대 상승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케빈 해실 위원장의 고용지표 둔화 시사 발언에 하락 반전 마감했고 달러 인덱스는 자민당 승리로 끝난 일본 선거 결과와 엔화 강세 영향에 0.78% 하락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글로벌 투자 전략 자료이고요. 김일혁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크루세스카 해시 전략 담당하는 김일혁입니다. 소프트웨어주가 반등을 했습니다. 개별 종목별로는 경쟁력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 서비스 산업 그룹 전체로 보면 장기 관점에서 비중을 축소하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11월 30일에 GPT 3.5 챗봇이 나왔을 때는 그 자체로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엉뚱한 소리를 적잖게 한다는 것을 깨달은 후부터 학습한 지식을 얼마나 정확하게 답하는지 이걸 평가하기 시작했고요. 이 환경 문제가 잡힐 때 즈음부터 사람들의 관심은 단순 암기 능력이 아니라 지능이 있는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또 추론 능력이 강화되면서 관심은 사람이 실제로 하는 업무를 잘 해낼 수 있나로 옮겨갔고요. 여기에서도 최근에 놀라운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장기 기억 인출 능력이 강화되면서 AI가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클로드 코드는 고도화된 AI의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불과 11일 만에 만들어진 클로드 코웍을 보면서 전통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언제든 되새길 수 있다는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존 앱에 AI 기능을 열심히 추가하면 될 것 같지만 AI 모델을 갖지 못하고 앱 레이어에 위치한 이들 기업은 경쟁 열의에 있습니다. 코딩 이외의 다른 분야에서도 AI가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 역시 전통 소프트웨어 기업들에게는 큰 부담입니다. 주가가 급락하면서 기술적 지표들은 과매도 구간에 진입해 있습니다. 단기 반등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주가 멀티플 급락에도 불구하고 이익 전망은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해지는 AI 능력과 전통 소프트웨어주의 경쟁 열의 상태를 감안하면 주가 멀티플 하락이 이익 전망 하향 조정에 선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가가 아직 싸다고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장기 관점에서 비중 축소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크레딧 위클리 자료이고요. 박문현 연구원입니다. 네, 크레딧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레딧 스프레드는 국채 금리 상승이 나타나면서 크레딧 채권에 대한 투자 심리가 회복되지 못했고 유통시장에서는 약세 거래만 체결이 되었습니다. 1월 말 기관자금 환매 영향이 이어졌고 유통시장에서는 이에 따른 매도세가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특히 2월 같은 경우에는 설 연휴로 영업일이 제한되면서 첫째 주와 둘째 주에 국고채 발행이 집중된 점도 수급상 다소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주에는 이제 단기 영역에서 반전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투신권의 주간 매도세가 1월 후반을 저점으로 진정되고 있다는 점이고 금주는 MF 위주의 단기 자금 유출도 예정이 되어 있지만 반대로 환매 스케줄이 확정되는 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유자금이 단기자산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연휴 기간 동안에 캐리가 쌓이는 점을 감안하면 캐리 수요도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주 같은 경우에는 영업일이 제한이 되는 부분이 있고 금요일에 T+1 결제 같은 경우에는 결제 단가에 캐리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매수자 입장에서 다소 불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할 때 주 중반에는 매수세가 확인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는 싱글 A급 회사채 위주로 수혜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이제 A급 낙찰 스프레드가 강했던 점을 감안하면 상위 등급과 하위 등급 간의 스프레드는 축소될 수 있을 것 같고, 발행 시장의 강세가 스프레드에도 반영되는 장세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의 기금화에서 진전이 있었습니다. 퇴직연금의 기금화와 관련돼서는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의 의무 도입이 결정이 되었고, DC형 퇴직연금에서 다양한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인원수 제한이 타이트했던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이 300인 이하로 확대되면서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자체가 국내 채권에 대한 비중을 60% 가까이 끌고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BM이 채권형 위주로 설정되면 채권형으로도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상업용 부동산 자료이고요. 지세진 연구원입니다. 네, 작년 한 해 물류센터 거래 규모는 전년 대비 7.6% 감소했습니다. 국내 물류센터 투자 시장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증가한 이커머스 수요와 저금리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 2022년 호황기를 보냈지만, 금리 인상과 저온을 중심으로 한 과잉 공급의 영향으로 거래 규모가 감소했는데요. 그럼에도 코로나19 이전 대비 여전히 큰 규모의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꾸준히 성장하는 이커머스 시장, 자산가치 조정기를 거치며 높아진 투자 매력도, 그리고 과잉 공급과 건설비 상승으로 인한 신규 공급 감소와 수급 불균형 완화에 기인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2024년까지만 해도 국내 물류센터 투자 시장을 이끌어온 주체는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었는데요. 해외 투자자가 투자한 거래 규모 비중은 20-30%대였지만 2025년에는 해외 투자자 비중이 60% 가까이로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투자자들이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완화되고 자산 가치가 재상승하기 전까지는 우량 자산에 대한 해외 투자자들 투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편 자산 가치는 여전히 조정 국면인데요. 전년 동기 대비 10.3%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지역별로 차등적이지만 대형 거래사들을 살펴보면 쿠팡, CJ 대한통운, LX 판토스와 같은 3PL 기업들이 임차하고 있고, 임대율은 100%인 경우가 주를 차지하고 평균 자산가치보다 높은 평당 700에서 900만 원대에서도 거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에 올해도 우량자산에 투자하는 코어 전략, 그리고 매각 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밸류에드 전략의 거래가 모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국내 수도권 물류센터 시장 공실률은 전분기 대비 32bps 하락한 15.2%로 4분기 연속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2025년 수도권 물류센터 신규 공급 규모는 전년 대비 33% 수준으로 수급 불균형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안정적인 수요와 신규 공급 감소에 힘입어서 공실률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온전한 회복에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경제 성장률 둔화,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수요가 위축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상존합니다. 다음으로는 리테일과 호텔 시장인데요. 2025년 국내 리테일 연간 거래 규모는 6.4조 원으로 전년 대비 8.4% 감소했습니다. 직전 5개년 평균 거래 규모 대비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수준인데요.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와 소비 둔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인구가 감소세인 지방도시들을 중심으로 리테일 투자가 위축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강남구의 거래 규모가 가장 컸고, 성수, 신당, 한남동 등 신흥 상권들에 대한 활발한 투자도 관철되었습니다. 2025년 4분기 기준 강남대로 인근의 상가 공실률은 6.3%로 전년 동기 대비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하락했고, 뚝섬 인근은 계속해서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방한 외국인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명동, 합정, 홍대와 같은 관광 상권의 공실률이 안정화되고 있는데요.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전년 대비 15.7%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외국인 관광 소비도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 일본이나 중국을 중심으로 의료 관광객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K-컨텐츠와 K-뷰티가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올해도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뷰티와 메디컬 등의 업종을 중심으로 임차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호텔 시장 같은 경우에는 리테일과 반대로 전년 대비 거래 규모가 47.8% 증가했는데요. 코로나19 발생 이전과 유사한 수준이었습니다. 그중에 대부분이 서울 내 자산인 점을 감안하면 서울 주요 상권 임대시장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관광객 증가의 수혜가 서울에 집중된 결과로 판단됩니다.
반면 서울과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는 호텔 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작년에는 제주도에서 호텔 거래가 전무했고 부산에서 페어필드 바이 메리어트 건을 제외하면 지방 도시들의 거래 사례는 모두 소규모 투자건이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호텔 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최근에 국내 대기업들의 매물이 다수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산 유동화와 더불어서 호텔 호황기에 적정가로 매각할 수 있는 기회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관광지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국내 호텔 시장에 대한 글로벌 호텔 체인들의 관심이 증가 중인데요. 향후 로즈우드, 만다린 오리엔탈, 잔우 등 럭셔리 브랜드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개관할 예정입니다. 올해 외국인 관광객은 작년 대비 더 증가할 가능성이 충분해서 서울 호텔 시장의 호황기와 성숙기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디지털 자산 관련된 자료고요.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자산 담당 김지원입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국내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사업 추진에 대해서 발언을 했었고, 또 법안도 이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관련 내용들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 발의를 목표로 설 연휴 전 발의를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여전히 여러 쟁점들에 대해서 논의가 종결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조금 정해진 것으로 좀 보여지는 몇 가지 사례들은 자본금을 최소 50억 원 규모로 조금 갖춰야 된다라는 점과 가상자산 협의체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한국은행의 감독 권한의 경우에는 협의 절차를 두는 것, 이 정도는 조금 가닥이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누가 발행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은 명확하게 확정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즉 은행의 어떤 과반 지분 컨소시엄을 허용을 할 것인지 또는 거래소에 대한 대주주 지분 제한 등에 대해서는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주입니다. 설 연휴 전까지 이제 민주당 TF에서는 발의를 목표로 조율에 나선다는 방침인데요. 이후 과정을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종 법안의 내용에 따라서 여러 컨소시엄 구성의 모습이라든지 사업의 방향 등이 좀 바뀔 수는 있지만 현재까지 나온 어떤 상황에서 주요 기업들의 움직임을 한번 정리하고 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먼저 주요 금융 지주사들의 좀 적극적인 움직임이 확인이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은행 중심 콘소로 확정될 가능성이 조금 높다는 점에서 주요 금융 지주사들이 본격적인 사업 계획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권들은 주로 자체 컨소 또는 금융 및 플랫폼 기업과의 협업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요. 최근에 가장 공식적으로 컨소시엄을 공개한 것은 하나금융으로 지방 금융지주를 포함한 여러 은행권의 중심의 연합을 구축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결제업체들이라든지 카드업계, 또 피지나펜, 또 게임사들 여러 가지 기업들도 관련 내용들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좀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게 바로 삼성전자와 금융사의 연합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디지털 자산 월렛을 개발하여 서비스를 하고 있고 삼성페이라는 결제 플랫폼이 어떤 삼성의 스마트폰이라는 강력한 하드웨어를 통해서 사용자들을 낙인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디지털 신분증으로, 또 삼성페이는 신용카드의 역할로, 스테이블 코인을 현금의 역할로 이러한 컨셉을 기반으로 한 어떤 디지털 자산 관련 사업 비전을 공개한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새로운 원래 사업자로서 조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위메이드는 자체 레이어1 블록체인을 공개를 하기도 했고요. 헥토 파이낸셜이나 헥토 이노베이션 같은 기업도 서클의 CPN에 참여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디지털 자산 월렛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 및 웹3 생태계 확장이 기대되는 만큼 국내 기업들의 행보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기업 및 산업 분석 순서입니다. 먼저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실적 리뷰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승권입니다. 삼성증권에 대한 투자액은 바이를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12만 3천 원으로 19.4% 상향 조정합니다. 목표 주가 상향 근거는 저희가 2026년과 2027년 일평균 거래대금을 직전 대비 각각 34.8%, 27.2% 상향 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삼성증권의 발행 허민가 프로세스는 여전히 진행 중이지만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순영업 수익에서 브로커리지 관련되어 있는 이익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에서
2026년 브로커리지 중심의 이익 성장이 기대되는 시장 환경을 감안할 때 수익성 측면이나 이익 성장 측면에서 충분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26년 이익은 2025년 대비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4분기 연결 기준 순이익은 2,16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4% 증가했습니다. 브로커리지 관련된 이익들이 크게 증가를 했고요. 트레이딩 부분에서 삼성선물 자회사죠. 배당 약 500억 원이 포함되었었습니다. 다음은 미래에셋증권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액은 홀드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55,000원으로 74.6% 매우 크게 상향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큰 폭으로 상향한 이유는 이번 4분기에 반영된 XAI의 평가이익이 저희가 당초 500억 수준을 예상을 했었으나 그의 10배 가까운 이익들이 반영이 됨에 따라서 연결 대상 펀드 규모의 추정치를 상향하였고, 이에 따라서 2026년 실적 전망치에 반영되는 스페이스X와 XAI의 평가 이익 규모를 기존에 0.5조 원에서 1.7조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를 반영해서 2026년 지배주주 순이익도 직전 대비 53%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익 전망치의 대폭 상향이 된 부분들이 대부분 연결 펀드의 미실현 이익입니다. 따라서 별도 자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고요. 현재 회사에서는 구체적으로 연결 펀드의 이익 실현 시점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평가이익의 주주환원 연결에는 현금 흐름의 미스매치에 노출이 있고요. 주주환원 방식 결정에 변수가 나타났다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투자 성과는 조 단위의 평가이익들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매우 우수한 케이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케이스고 지속 가능성을 단정하기는 어려운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주가는 충분히 밸류에이션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4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은 5,773억 원, 컨센서스를 48.4% 상회했습니다. 컨센서스 상해 요인은 XAI 관련되어 있는 평가이익이 기대치를 크게 상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NH투자증권입니다. 투자의견 바이 목표 주가는 32,000원으로 33.3% 상향합니다. 지난번 IMA 인가를 위한 유상증자 이후 저희는 투자의견을 홀드로 하향을 했습니다. 여전히 IMA 인가는 받지 못했고 관련된 프로세스는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1월 이후에 급증한 거래대금과 증가된 신용공여 수요로 인해서 저번 증자에 따른 ROE 희석 효과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영업 환경이 조성되었다라고 판단을 내립니다. 이에 따라서 투자 의견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4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은 2,835억 원, 컨센 대비 37% 상회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57.7% 증가한 수준이고요. 이렇게 컨센을 상회한 이유는 IB 관련되어 있는 비시장성 자산 평가이익 약 700억 원이 반영되면서 트레이딩 및 상품 손익이 기대치를 상회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현대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담당 강성진입니다. 현대차에 대해서 투자견 바이 목표 주가 80만 원을 유지하면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새로운 영상에 대해서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이미 좀 많이 회자가 됐는데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옆으로 한번 구르고 그리고 백덤블링을 하는 체조 영상을 하는 것을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와 라이 연구소가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이런 기술을 시연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차원의 테스트가 아니라 두 가지를 테스트하는 그런 자리였었는데요. 첫 번째는 가상 공간에서 학습한 지능을 현실에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극한의 이동 상황에서 스스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이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였고, 두 가지를 다 성공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두 연구소는 아틀라스의 이게 마지막 무대였다, 그리고 이제 양산형 아틀라스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제 밝혔습니다. 이 의미를 좀 살펴보면은 먼저 이 아틀라스가 가상 공간에서 학습을 마치고 나면 바로 공장에 투입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자동차 생산성에 연결되는 그런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 이제 부딪힐 불확실한 어떤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의 운동 능력으로 대응 가능하다. 이런 것들이 다 자동차 공장에서 바로 투입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라서 2년 전에 현대차가 발표했던 자율주행 파운드리 전략과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현대차 그룹은 기계적 완성도나 시뮬레이션 트레이닝 능력, 상용화 전략, 양산 전략 등에서 로보틱스를 선도를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현대차와 그 로봇 분야에서 경쟁을 하고 있는 테슬라를 비교를 해봤을 때는 테슬라는 지금 시가총액 1.5조 달러, 그리고 현대차는 662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20분의 1, 5%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저희는 테슬라 대비해서 현대차가 굉장히 유력한 투자 대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HD 한국조선해양,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조선산업자료입니다. 정동기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선기업종 담당 정동익입니다. 먼저 한국조선해양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4분기 매출액이 8.2조 원, 영업이익 1조 379억 원을 기록을 했고요. 매출액은 컨센서스 수준이었고요.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약 10% 하회했습니다. 성과급 지급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회사 측이 4분기 실적에 반영된 성과급의 규모를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성과급을 제외한 수정 영업이익률이 한 14에서 15% 정도로 컨센서스와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자회사인 현대중공업은 해양 플랜트 부분에서 체인지 오더가 있었습니다. 일회성 이익으로 좀 잡혔는데요. 이거보다 성과급의 영향이 더 크면서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5.2조 원, 영업이익 5,750억 원을 기록을 했지만 영업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20% 이상 하회를 했습니다. 해양 부분에서는 셰난도라고 하는 프로젝트에서 체인지 오더로 인해서 일회성 이익이 470억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추가 성과급이 반영이 되면서 전체적인 영업이익은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자회사인 HD 현대3호는 비상장사여서 컨센서스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4분기에도 높은 영업이익률이 지속이 됐습니다. 성과급 지급 등에도 불구하고 4분기 영업이익률이 16% 정도로 주요 조선사 중에서 가장 높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4분기 실적은 기대치를 하회했습니다. 매출액은 8.3조 원, 영업이익은 7,528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35%에서 36% 정도 지금 컨센서스를 하회해서 부진한 실적으로 평가가 됩니다. 지상방산 부분이 매출과 이익이 모두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를 했습니다. 주력 사업에서의 매출과 이익 감소가 이제 조금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작년과, 그러니까 2024년과는 달리 수출 물량이 4분기에 집중되는 현상이 좀 완화가 되었고요. 국내 매출도 물량이 감소한 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항공우주 부분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매출액이 7,300억 원, 영업이익 76억 원으로 흑자 전환을 했고요.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GTF 엔진과 관련된 RSP 비용이 한 223억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요거를 제외한 수정 영업이익 기준으로 보면 항공우주 사업부의 영업이익률은 4.1% 수준입니다. 다음은 1월달 신조선 동향 관련해서 짧게 코멘트 드리겠습니다. 1월달 신조선 발주는 총 158척으로 전년 동월 대비해서 36%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다만 대형선 발주 비중이 증가하면서 톤수 기준으로는 26.7% 증가한 561만 CGT를 기록을 했습니다. 한국 조선사들의 시장 점유율은 작년 1월 21.1%에서 올해 1월달에 22.4%로 소폭 상승을 했고요. 신조선가 지수는 하락세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직전주 대비해서 0.6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2025년 말 대비해서는 달러 성과 기준 0.5% 하락한 수준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대우건설 자료이고요.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대우건설 실적 리뷰 자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6,700원을 제시하고 투자 의견은 바이로 상향하겠습니다. 저희는 대우건설에 대해서 약 1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홀드를 유지를 해왔는데요. 연초부터 원전 관련 랠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우건설에 대해서는 의견을 상향하지 못했던 이유가, 첫 번째는 원전 관련한 파이프라인이 뚜렷하지가 않고, 두 번째는 실적 불확실성이 높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개선이 된다면 실적 의견 상향의 이유가 될 것이라고 지난 프리뷰에서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의견을 상향하게 된 이유는 4분기 약 1.2조 원의 대규모 손실 처리, 이 부분 때문에 오히려 26년 이후에 실적 가시성이 높아졌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해외 현장, 국내 주택 미분양 등에서 고르게 손실 처리를 했고,
이 부분들은 내년도 26년 이후의 실적 가시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따라서 2026년 매출액은 약 8조 원, 영업이익은 약 4,700억 원 정도의 무난한 턴어라운드가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은 BH 자료이고요. 이창민 연구원입니다. ITRS 이창민입니다. BH의 목표 주가 24,000원으로 14%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일 종가 대비 상승 여력 21% 수준이고요. 4분기 실적 컨센서스 부합했습니다. IT OLED 쪽 고정비 부담은 여전했지만 아이폰 17 시리즈 역대급 흥행으로 전체적인 견조한 실적 기조가 유지가 됐고, 매일 반복되었던 일회성 비용이 이번 4분기에는 제한적으로 반영된 결과 양화 실적을 시현했습니다. 1분기에는 영업이익률 1.2% 전망하는데, 비수기임에도 아이폰 17 시리즈 판매 강세 흐름 지속, 그리고 아이폰 17e 출시 효과로 흑자 기조 유지 전망하고 있습니다. 26년 영업이익률 6.7%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폰 17 판매 오접사이가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9월 출시 예상되는 폴더블 아이폰 수혜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폴더블 아이폰용 디스플레이는 삼성 디스플레이가 독점 공급할 것으로 예상되며, 삼성 디스플레이 내에서 디스플레이용 RFP12는 BH가 대부분 공급할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ASP가 일반 스마트폰 대비 1.8배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관련 효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헥토 파이낸셜 자료이고요. 김영겸 연구원입니다. 네, 헥토 파이낸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연간 실적은 매출액 1,863억 원, 영업이익 163억 원, 영업이익률 8.7%로 견고한 성장이 기대가 됩니다. 간편 현금 결제와 해외 가맹점 확대에 따른 글로벌 매출 증가가 실적을 견인할 전망이고요. 또 해외 B2B 정산 고객사가 확대되면서 크로스셀링 효과로 내통장 결제 이용 기업도 함께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있어서 주목하셔야 됩니다. 헥토 파이낸셜은 지난 2월 3일에 국내 기업 최초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서클의 CPN 공식 파트너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파트너십을 넘어서 서클 생태계 내에서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결제 정산 시스템의 기술적 연동과 실거래 안정성을 공인받았음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국내 가상자산 법안이 정비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헥토 파이낸셜은 스테이블코인 결제가 허용된 국가들을 대상으로 CPN 기반 크로스보더 정산 서비스를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사업적인 위치를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월 8억 원에서 9억 원, 연 100억 원 수준의 해외 매출이 CPN 생태계 확장에 따라서 정산 물량 유입으로 가파른 우상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월 매출 트래킹 데이터는 주가 향방의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은 헥토 파이낸셜의 기업 가치가 본격적으로 리레이팅되는 원년으로 전망을 하는데요. 매출액 2,466억 원, 전년 대비 32.4%, 영업이익 45.4% 증가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수익성의 발목을 잡았던 휴대폰 결제 관련 충당금이 예년 수준으로 정상화될 전망이고요. 국내 간편 현금 서비스와 해외 정산 서비스 매출 증가가 실적 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가상자산 국내 법제화가 완료되면 이미 글로벌 표준 인프라를 선점한 헥토 파이낸셜의 사업 확장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면서 글로벌 PSP로 레벨업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으로는 국내 가상자산 법제화 지연에 따른 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으로 준비된 자료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KB증권, KB증권.